오늘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대표적인 전후 소설입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53년 문예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11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피난지 부산을 배경으로 전쟁, 이때 말하는 전쟁은 6.25 전쟁이겠죠. 직후의 절망적인 삶을 그려냄으로써 6.25 전쟁에 의해 탄생하게 된 무슨 문학? 전후문학 중에서도 전후 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요거 체크 들어갈까요? 별표빵. 비 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 그 다음에 폐가 고립된 방의 분위기, 한마디로 어떤 비 오는 날이니까는 계절적인 배경, 그 다음에 방의 분위기니까 공간적인 배경, 이 배경이 주는 분위기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품 전편에 객관적인 묘사가 전혀 없고 작중 인물의 제한된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의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 직후의 비참한 생활상,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 장마의 음울한 기운 등등이 결합되면서 절망이 가득 찬 전후 사회의 모습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당연히 5단계겠죠. 발단. 비가 내리는 날이면 원구는 인물 하나 나오나요? 동욱 남매니까 인물 하나 나오나요? 아니죠. 둘이 나오는 거죠. 음산한 풍경을 회상한다. 그러니까 이 비는 결국은 누구를 떠올리는, 동욱 남매를 떠올리는 어떤 매개가 되네요. 자, 근데 이 비가 긍정적인 비, 맑고 깨끗하고 이런 거야? 시원함이야? 아니야. 뭐야? 음산함이야. 어느 날 원구는 피난지인 부산 거리에서 친구 동욱을 만난다. 동욱은 아직 미혼인 여동생 동옥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동옥이 그린 초상화로 미군 부대를 드나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동욱은 아직까지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전개. 장마가 지는 어느 날 원구가 동욱의 집을 찾아갔으나 동욱의 얼굴에서는 자주적인 웃음밖에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구는 돌아오다가 동욱을 만나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지붕은 비가 새어 방 안에 양동이를 받쳐놓았는데 빗물이 가득한 것을 버리려다 쏟아버리고 말았다. 진짜 꿀꿀하네요. 그때 물을 피하려 일어나는 동욱을 보고야 동욱이 뭐야 이거, 다리 불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동욱의 얼굴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태도,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비가 오는 날이면 자주 방문하였는데 동욱이 원구를 대하는 태도가 점차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 냉담하고 자주적인 성격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오픈마인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위기. 그러던 어느 날 이후 동욱은 그의 유일한 생계인 초상화 작업마저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동욱이 너무 불안하니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라는 부탁을 동욱이 원구에게 한다. 절정. 다시 비가 오는 날 그들을 찾아가나 동욱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빚낸 주인 노파가 한마디로 털린 거네. 사기당한 거네. 그래서 동욱은 더욱 절망해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욱과 동욱이 새들어 살던 집마저 주인이 몰래 팔고 도망가 버려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쫓겨날 처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상황이 계속 어때요? 극한 상황, 극단적 상황으로 인물들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말.
원구가 한 달 만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미 그들은 떠나고 없어 궁금해한다. 아마도 동욱은 군대에 끌려가고 동욱은 주인 녀석이 사창가에 팔아먹은 것 같다는 격분과 자책을 안고 돌아온다. 결국은 세 인물 모두 현실에서 무너지네요. 자, 핵심 정리분 보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전후소설이고 실존주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극단적 환경 속에서의 어떤 인물의 선택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성을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고발적이고요. 비판적이다. 전쟁 후 참혹한 생활상과 비정한 사회에 대한 고발이다. 작품 속 배경이 작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가 되겠죠. 자, 자연적 배경, 비와 인공적 배경, 집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소설의 제일 첫 장면이에요. 자, 첫 장면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원구라고 하는 인물을 좌지우지하네요. 그죠? 자, 그것은 동욱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비는 뭐의 이미지하고 비슷해? 비의 이미지는 동욱남매의 생활이죠.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을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네들이 어떤데?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묵조 건물. 잠깐.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묵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동욱 남매의 어떤 인공적 배경이죠. 그런데 그게 어때요? 그렇죠. 어둡죠. 어때요? 쓰러져 가죠. 인물의 처지하고 맞물리네요.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의 온유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의 모양은 그대로 뭐였다? 피에 젖은 인생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자연적 배경인 비, 장마가 되겠네요. 이 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랬더니 인물로 하여금 상황에 압도되어 행위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물의 심리와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본다면 다 무너져가는 집, 폐가죠. 이 폐가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물의 황폐하고 불구적이며 고립된 삶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물 한번 살펴봅시다. 동욱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월남했어요. 누구와 함께? 동생과 함께요. 그리고 동생이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서 생활을 합니다. 보기에는 동욱이를 박대하고 험한 말을 막 내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정신적 불구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체 줄거리에서 동욱은 절름발이였죠? 그죠? 육체적 불구였어요. 그렇다면 동욱은 정신적 불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궁금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정이 많은 인물인데 왜, why, 어째서 동생한테만큼은 이렇게 막대하냐는 거예요. 이런 위약적 성격을 보여주는 건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동욱이가 처한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은 자기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이 그린 초상화의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하는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현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자신의 앞날에 대한 암울함, 그 다음에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동생에게 폭언하는 위약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욱인가요? 동생이죠? 오빠를 따라 월남했고요.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못하고 있죠. 상황이 그러니까. 불편한 다리 때문에 세상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주적이고 냉소적이에요. 하지만 원구에게 차츰차츰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물론 비극적 결말을 맺지만요. 원구,
동욱의 친구고요. 동욱을 알게 되고 냉랭하던 그녀가 차츰 생기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는 해요.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어정쩡하게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욱과 동욱, 아까도 잠깐 얘기했나요? 동욱은 정신적 불구라고 본다면 동욱은 육체적 불구를 얘기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욱 정신적 불구고요. 사소한 일에도 동욱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악에 바친 말을 쏟아낸다. 동욱은 정신적, 육체적 불구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내지는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듯 동욱 남매는 신체적, 정신적 불구, 이 불구를 전쟁이라는 환경이 갖는 비인간성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무기력한 삶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뭐인 것이었다, 뭐뭐인 것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떤 냉소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자, 요거는 내신 버전에서 자주 나왔던 그런 거예요. 물론 문체상의 특징에서 박스 보기로도 나오지만 박스 보기보다는 내신 이렇게 보는 게 빨라요. 뭐뭐인 것이다 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아무래도 조금 거리를 두는 사건과 그 다음에 말하는 화자, 서술자 사이에 어떤 거리감을 둔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감정을 제시하지 않고 방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만연체, 그 다음에 황폐함과 쓸쓸한 사회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체상의 특징을 본다면 어휘예요. 거적대기, 빠게스 같은 어떤 남루한 생활 묘사, 내지는 소아마비, 불구, 병신 등과 같은 어떤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 내지는 밤, 무덤, 어둠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음산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요.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결말이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원구가 떠나는 동욱 남매의 집에서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복선이야 독자들에게 여러가지 상상력을 제공해가 아니라 이 현실은 전쟁 직후라고 하는 이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야.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즉 해결 내지는 결말이 없다 라고 하는 되게 비극적인 비관적인 그러한 결말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손창섭의 소설 비 오는 날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